완벽한 요리에는 균열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인생도 과연 그럴까요? 그 시절 저에게 아버지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명인각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전설, 한지훈 셰프. 아버지의 주방은 하나의 교양국과도 같았죠.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 그릇에 음식이 담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지휘 아래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곳. 아버지의 요리 철학은 단 하나, 정통성과 근본. 한치의 오차도, 근본 없는 변주도 용납되지 않는 그만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날도 지독하게 완벽한 저녁 영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 안쪽에서 수학 숙제를 풀고 있었지만 주방의 냉랭한 공기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주방에서 아버지는 갓 닦은 은수저를 들고 불빛에 비춰보며 마지막 흠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이자 명인각의 부주방장인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아주 작지만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갔던 신설로 말입니다만 혹시 아주 약간의 변주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서양배를 아주 얇게 저며 꿀에 살짝 절인 뒤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리는 겁니다. 배의 시원하고 산뜻한 단맛이 육수의 깊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손님들에게 아주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흠 하나 없는 은수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부주방, 네, 주방장님. 여기는 명인각이야. 족보도 없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라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맛의 확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에 맞게. 확장? 근본도 없는 것을 덧붙이는 건 확장이 아니라 오염이야. 내 요리에, 내 철학에 의문이 있다면 당신은 이 주방에 있을 자격이 없어. 명심해. 아버지의 금속성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주방을 갈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요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세계의 완벽한 지배자가 자신의 제국의 어떠한 균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그 거대한 그늘 아래서 자신만의 빛을 갈망하던 또 다른 영혼의 절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굳어버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틈으로 곧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의 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자청을 곁들인 전복찜에 펜넬 향을 살짝 입히면 어떨까? 쌉쌀한 맛이 느끼함을 잡아줄 텐데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맛의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그 후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밤이면 서재에 홀로 남아 자신만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은 아버지가 근본 없는 장난이라며 무시했던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의 창의성은 존중받기보다 억눌려 왔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부주방장님, 유자의 상큼함과 펜넬의 독특한 향이 만나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재료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겠어요. 최민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 뽑은 젊은 셰프. 그는 어느새 어머니의 뒤에 서서 그녀의 노트를 흥미롭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노트를 덮었지만 그 남자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감탄과 지적인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셰프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이건 그냥 혼자 해보는 생각이에요. 실없는 낙서 같은 겁니다. 실없는 낙서라니요. 이건 보석 같은 생각입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썩히고 계십니까? 한 셰프님께는 말씀드려봤나요? 그분은 뿌리가 없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퓨전은 명인각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정해진 길, 검증된 맛만이 최고라고 믿으시니까요. 정신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선배님, 위대한 전통도 처음엔 누군가의 과감한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이 레시피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데 오늘 밤 저희 둘이서만 비밀스럽게 이 근본 없는 장난 한번 쳐볼까요?
최민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어머니의 오랜 갈증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그날 이후 명인가게 주방이 문을 닫은 뒤에도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읽고 온 책을 가지러 레스토랑에 돌아갔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주방, 뜨거운 팬 위로 머리를 맞댄 두 사람의 그림자 위로 노란 불빛이 쏟아졌고 나지막한 웃음소리와 함께 낯설고 매혹적인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 그날 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 기억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대신 간장과 꿀을 1대1 비율로 넣고 마지막에 트러플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한식의 깊이와 양식의 화려함을 동시에 잡는 거죠. 세상에, 이건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단맛, 짠맛, 감칠맛이 혀 위에서 춤을 춰요. 하지만 해산물 요리에는 조금 강할 수 있겠어요. 트러플 오일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볶은 들깨를 갈아 넣으면 고소함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줄 것 같아요. 역시 선배님의 미각은 차원이 다르시네요. 저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선배님은 전체의 조화를 볼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찾던 완벽한 파트너.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머니의 얼어붙었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새로운 소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방 뒷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무슨 소리지? 이쪽으로. 저는 민준이 어머니를 데리고 거대한 식자재 저장고 안으로 몸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향신료 냄새와 서로의 숨소리가 뒤섞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의 순찰 소리였지만 저장고 안의 팽팽한 긴장감은 두 사람을 더 위험한 감정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작은 나무 상자를 소중히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목련 모양의 나무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입니다. 딱딱한 조리용 앞치마 뒤에 감춰진 선배님의 진짜 모습처럼요. 이게 선배님께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비녀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머니 속에 그 비녀를 넣고 다니며 가끔씩 몰래 꺼내 만져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에게서 오는 설렘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 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민준이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한 요리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오늘 밤 마포구에 있는 제 요리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어머니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포구 쿠킹 스튜디오라는 주소가 위험한 초대장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인각이라는 통제된 주방이 아닌 오롯이 두 사람만의 공간. 어머니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영감과 배신 사이의 경계선은 종이 한 장처럼 얇았고 그날 밤 어머니는 그 선을 넘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달콤한 비밀의 맛에 길들여진 어머니는 모든 요리에는 뒷맛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의 맛을 누구보다 가장 잘 감지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한지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피곤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늦게 돌아왔고 옷에서는 늘 맡아오던 깨끗한 비누향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우디하면서도 달콤한 관능적인 향. 아버지가 한 번도 어머니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책을 읽던 아버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그때. 응, 나도. 보고 싶어. 아버지가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처럼. 늦은 시간에 누군가 했더니 아, 친구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 달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편물을 가져온 것은 저였고 습관처럼 청구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제 눈은 한 항목에 멈췄습니다. 강남 S호텔, 스카이라운지, 85만원. 어머니가 미식 세미나에 간다며 외박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코엑스와 그 호텔이 차로 10분 거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는 일의 공간, 다른 하나는 쾌락의 공간이었죠.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몰래 숨겼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아보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강남 쪽에 새로 생긴 파인다이닝 가볼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인데 스호텔 꼭대기에 있더라고. 아, 주말에요? 하필 그날. 동기들이랑 오래전부터 잡은 선약이 있는데 정말 미안해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핑계를 대는 어머니의 당황한 기색.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마저 부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버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요리사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요리일수록 가장 차가운 이성으로 다뤄야 하는 법이죠. 며칠 후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에서 특상급 옥돔을 보내준다는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와야겠어.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당신 혼자 괜찮겠어? 그럼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가게는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안도감.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렌트해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를 조퇴하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준아, 너도 봐야 한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엄마의 진짜 얼굴을. 저는 아버지 옆자리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청담동의 고급 헤어 살롱, 그리고 명품 편집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설렘 가득한 표정은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의 차는 강남의 S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로비, 활짝 웃으며 어머니를 맞이하는 최민준의 모습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화려한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지켜본 후 저를 차에서 끌어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방키를 두고 온 투숙객처럼 태연하게 프론트에 문의해 그들이 올라간 층을 알아냈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망치로 내려치듯 울렸지만 제 어깨를 잡은 아버지의 손은 이상할 정도로 떨림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몸은 차갑게 식는 법입니다. 푹신한 카펫이 깔린 고요한 복도. 복도에는 라벤더향 방향제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지만 제 코에는 오직 배신의 역한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 객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상시를 대비해 어머니와 공유해둔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안에 정확히 찍혀있는 어머니의 위치핀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성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고 저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눈짓했습니다. 안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못 말린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쁜 옷 입고 오는 건데. 지금도 충분히 눈부셔요, 선배. 오늘은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이 시간, 이 공간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것이니까. 아버지는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제 손을 잡고 16살 아들이 방금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만든 채로 복도를 비추는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분노는 가장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법.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행자였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버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디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복수라는 이름의 요리였습니다. 제주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고 고뇌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죄책감을 그의 복수를 위한 최고의 향신료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괜찮아요. 괜찮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이 있어야 명인각도 있는 거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미소 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20년 지기 친구이자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동식을 그의 사무실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지훈아, 이건 정말이냐? 호텔 녹음 파일까지 자네 제정신으로 한 거 맞아? 내가 직접 내 귀로 들었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 둘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 만큼. 지훈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진흙탕 싸움이야. 내 명예에도 상처가 갈 수 있어. 정말 이 방법밖에 없겠나? 그저 조용히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명예는 이미 저들이 진흙탕에 처박았어. 동식아, 난 그냥 그 진흙을 깨끗하게 닦아내려는 것뿐이야. 그들을 그 안에 묻어버리고. 알겠다. 네가 이 정도로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돼.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이야. 호텔, CCTV, 차량 블랙박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아야 해. 이건 전쟁이야, 친구. 이기려면 자네가 더 냉정해져야만 해. 변호사의 조언은 아버지의 복수심에 불을 붙이는 대신 오히려 그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시작한 포식자처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차에는 운전석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각도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아내의 휴대폰 사진첩과 메시지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북 화면 위로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 거예요. 우리 자기 보고 싶다. 남편은 아직도 몰라? 정말 두난의 같은 노골적인 메시지들. 호텔 침대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들. 그 증거들은 칼날이 되어 아버지의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심리전에도 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최민준이 함께 개발한 신메뉴가 저녁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천천히 음식을 맛본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맛은 아주 대담한 조합이군.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듯한 맛이야. 이런 시도를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아니면 절박함인가? 당신, 최 셰프랑 아주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그 말에 어머니와 최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칭찬이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는 척 하다가 최민준이 선물했던 목련 나무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뭐야? 예쁜 비녀네. 당신 이런 거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아, 그냥 인사동 갔다가 예뻐서
한번 사봤어요. 그래? 잘 어울리네. 하고 다녀.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달리 그의 눈은 서늘한 조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눈빛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요리 명장들이 모두 모이는 한국미식가협회 시상식. 그 해에 올해의 셰프상은 모두의 예상대로 한지훈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는 어머니와 최민준에게 닿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요리사에게 주방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치열한 시간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 한 사람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제 아내 강서연입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어머니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제 요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저에게 늘 새로운 영감을 주죠. 때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아버지는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요리는 정직한 재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서로를 믿고 같은 길을 바라보는 것.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여보, 고맙소. 장례는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최민준은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아버지는 단상에서 내려와 아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그들과 바로 옆에 서 있던 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디저트는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진짜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최민준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명인각의 심장부, 아버지의 개인 집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서연과 민주는 마치 피고인처럼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제 시상식일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계산서. 아버지는 그들 앞으로 상자 하나를 밀었습니다. 최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이혼 소장, 그 아래에는 최민준을 상대로 한 거액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그리고 호텔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캡처한 수십 장의 선명한 컬러 사진들, 두 사람이 호텔방에서 다정하게 찍은 셀카 사진들, 마지막으로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씨, 정말 못 말린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쁜 옷 입고 오는 건데. 지금도 충분히 눈부셔요. 선배. 오늘은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이 시간 이 공간은 온전히 우리 둘만의 것이니까.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민준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셰프님,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 내 눈과 귀가 한꺼번에 오해를 했다는 건가? 자네 입은 닫는 게 좋을 거야. 변호사랑 이야기하게 될 테니. 제발 그만.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두 사람이서 창의적인 신메뉴를 개발했더군. 이건 그 계산서야. 맛있게들 먹었으니 이제 값을 치러야지. 그날 오후 미식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 미슐랭 3스타 셰프 부인의 충격적인 불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민준의 트렌디한 퓨전 레스토랑은 예약 취소 전화로 불이 났고 별점 테러와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레스토랑으로 법원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위자료 청구. 그의 성공을 지원했던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최민준으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선배, 나도 살아야지.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는 문자 한 통으로 그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단판을 짓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부서진 자존심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했어요? 당신의 그 완벽한 명성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아야 했냐고요? 바닥? 시작은 내가 아니었어, 강서연. 넌 내 세상의 중심이었고, 넌 그 중심을 스스로 무너뜨렸지. 넌 내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내 가장 큰 치욕이 됐어. 치욕? 당신의 그늘 아래서 내 이름, 내 요리가 지워지는 건 치욕이 아니고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 당신의 규칙, 당신의 주방, 당신의 명성. 그 안에서 나는 뭐였죠? 당신의 완벽한 요리를 위한 부속품? 장식품이었냐고. 부속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모든 걸 가르쳐줬어. 넌 그 모든 걸 저 어린 놈과의 하룻밤 놀이와 맞바꾼 거야. 저는 그들 사이로 뛰어들며 막으려 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만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절규하며 아버지를 밀치는 순간, 어머니의 손에 밀린 아버지가 뒤에 있던 장식장과 부딪혔습니다. 명인각의 역사이자 아버지의 자존심이었던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저희 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알리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검은 간장과 사기 조각들, 진한 장냄새가 피비린내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서진 결혼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아니면 그냥 내 재능이, 내 요리가 필요했던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저는 마르고 갈라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명인각을 함께 일군 여자를 사랑했어. 지금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또 하는 무심한 신호음은 한때 전부였던 제 세계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6개월 후, 시간이라는 재료는 세 사람의 인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숙성시켰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명인각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깨진 시간장 항아리 앞에서 며칠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상실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담긴 자부심과 전통이 깨져버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명인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명인각이 아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메뉴판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요리에는 여전히 전통의 뼈대가 굳건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더해졌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파편들을 다시 붙여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는 더 이상 주방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주방에 들어선 젊은 여성 요리사의 미숙한 칼질을 예전과 달리 인내심 있는 눈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다시 칼끝에 힘을 빼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는 거야. 재료의 결을 느껴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미숙함을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통영의 한적한 어촌 마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백반집의 주방보조로 일했습니다. 화려했던 미슐랭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에서 이제는 생선 비늘을 벗기고
팔을 다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자기 혐오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들을 만지며 그녀는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리의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리가 아닌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드는 기쁨.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최민주는 미식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그의 재능은 책임감 없는 욕망의 대가로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아버지는 새로 단장한 명인가게 창가에 앉아 젊은 수제자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곶감을 이용한 전통적인 디저트에 낯선 향신료의 풍미가 더해진 조금은 서툴지만 가능성이 엿보이는 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디저트를 음미한 뒤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무러 흉터로 남았지만 그는 이제 그 흉터를 훈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메뉴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그리고 어쩌면 저 또한 그랬을 겁니다.